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저희 첫 순서 자신감 뿜뿜 시간은요. 박사학위 4개에 빛나는 지식 끝판왕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들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새롭고 또 흥미로운 주제들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 펼쳐주시죠. 자, 오늘 주제는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요. 아, 무겁지만 재밌어요. 인도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불교는 돼요. 왜 사라졌을까? 이거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 있는 거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불교 은근 멸망사. 모르는 분도 많은. 네. 근데 스님 이 질문이 좀 약간 이상한 거 뭐냐면 지금 인도에는 대다수가 힌두교이고 네. 불교는 소수이고요. 사라지는 거 아니고 이미 그때에 있는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온 거죠, 뭐. 아니에요. 왜요? 지금 있는 불교는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만든 신불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원불교 같은 원불교 거라고 느낌의. 생각하시면 아, 인도에 돼요. 있는 불교는 그런 불교였어. 아, 저도 지금 전통적으로 몰랐는데. 계속 내려오는 불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무슨 네팔 쪽이나 네. 뭐 안 그러면 저기 방글라데시? 다질링 쪽이나 이런 쪽에 아주 산간벽지에 그러니까는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변화 없는 지역이 있어요. 산간 네. 지역은 그런 쪽에 불교가 남아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런 정도는 너무 소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 걸로. 아, 그럼 지금 인도에 있는 대다수의 그 인도계는 지금 좀 약간 그 정통을 중간에 끊겼다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12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불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인도 불교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통론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무진장 오래된 거예요. 황룡사 구층목탑 불탄 거보다 더 빨리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800년 전에 없어졌으면 흔적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실제로 부처님 유적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터나 무슨 뭐 어디 뭐 탑이라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땅에서 파서 대부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황룡사 생각하시면 돼요. 황룡사도 아무것도 없다가 거기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때만 하더라도 그 시절만 하더라도 거의 민가였었어요. 황룡사가. 막 민가 있고 밭이었고 이랬었어요. 네. 그거 다 정비하면서 이제 드러내고 그 밑에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황룡사 같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불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불교가 사라진 거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슬람이 침략을 해서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 이슬람 탓이에요, 갑자기. 지금 힌두교가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 그게 힌두교층이 있고 불교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불교 쪽이 북쪽에 좀 더 많았고 힌두교가 남쪽에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슬람 왕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무가랑조라고 하는 게 이쪽 북쪽으로 이제 북쪽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공격했다 해서 결국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설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아, 감사합니다. 네. 종교는 정치 권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력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숭유억불로 500년을 불교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현상을 보면 유교는 0.2%, 불교는 아직도 18%가 남아있어요. 20%는.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전쟁이나 무슨 정책으로 쉽게 없앨 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정권 없었을 차원에서 500년을 밀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슬람이 뭐 하루아침에 그걸 없앨 수 있느냐?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싹 없어질 정도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거고 그런 얘기를 누가 밝혔냐? 바로 아, 타노 감사합니다. 스님. 내가 자연스님께서. 사람들은 다 그냥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더 지배층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 무교예요. 이 샤머니즘 계열의 무속. 네. 네네. 그런데 신앙. 그게 불교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무교랑 약간 타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불교도 무교를 공격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교가 약화됐을 때는 무교랑 또 약간 섞이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게 372년, 고구려 372년,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건 52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500년, 최소 늦게 잡아도 1500년에서 뭐 18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1700 얼마 정도는 된 거예요. 1700, 네. 1800 사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교가 사라졌느냐, 무속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민속학이나 한국학 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스님들은 조계종단 다 해봐야 한 12,000명?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들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당 숫자만 못해요. 아니, 무당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종교적 수입 이런 거를 봐도 있잖아요. 그쪽이 통계가 잘 안 나고 그게 조직이 잘 안 돼서 그렇지요. 경제력도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뭐 점을 보고 구슬하고 이게 단가가 비용이 세요. 어마어마하던데. 네. 단가가 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신라 처음에 시작할 때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네. 이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게 무속적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가 센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무랑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제 김씨 세습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왕조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성이 다른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왕조 국가에서 김씨가. 어떻게 성씨가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서 왕을 할 수 있어? 사실은 그게 신기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이라고 하잖아요. 네. 징기스칸. 몽고에 징기스칸 네, 하듯이. 아, 진짜 소야 근데 도에서 실제로 박혁것의 대서간이에요. 간이라고 쓴다니까. 칸을 한자로는 간이라고 사로. 쓴다니까. 박혁것에도 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에 표정- 보면은 간이라는 한자로 쓰는 네, 건가요? 이런 그러면? 표정은 뭐예요? 북박 청방대할 사람이 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중앙아시아 유목문화에서부터 신라가 내려온 왕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가 사라지는 것도, 인도에서 사라지는 것도 종갓집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불교는 지금 티베트 불교가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북방 불교, 지금 동아시아 불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불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한 불교,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력으로만 갖고는 방금 이 무속 샤머니즘 계열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듯이 정치 권력 갖고는 인도에서처럼 종교가 싹 없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이슬람 그러면- 탓할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슬람을 탓한다고 해도 그 문가 제국이 오즈베키스탄이거든요. 기억하신다면 오즈베키스탄한테 뭐라고 하세요? 터키는 섞이지 아니다. 마세요. 예. 터키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사실은 이슬람 때문이에요. 이슬람 때문은 아닌데 이슬람 때문은 이슬람 아닌데. 때문이에요. 가리지 마세요. 저 정확히 눈치 보게 가세요. 돼요. 이슬람 때문이 아닌데 이슬람 배운대로. 때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슬람이 인도로 들어와서 무력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이슬람이 중동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무하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원칙주의를 고수해요. 이슬람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 다른 문화권들하고 교역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요. 이슬람이 제국화되고 그다음에 팽창하면서 나중에는 관용적이 돼요.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뭐 폭력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이슬람은 몽고처럼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식의 자세를 취했다면 이슬람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관용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슬람 계열의 실크로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농경 문화 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훨씬 교육도 사교성도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은 훨씬 외래 문화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외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슬람만 믿으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으로 편입시켜요. 네. 그래서 세계 종교로다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슬람 아닌 쪽하고 무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인도 불교는
상업 세력이 있고 농업과 유목을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인도 쪽에는 기반이. 그래서 농업과 유목하는 세력의 지지 기반을 가졌던 게 힌두교예요.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을 주로 세력 기반을 가졌던 게 불교하고 자이나교입니다. 차이나. 네, 그래서 자이나교가 지금도 상업으로 맞아. 유명한 그쪽은 거예요. 진짜 그게 많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상업을 배경으로 해서 상업이라는 게 그냥 가게 차려놓고 장사가 하는 게 아니고 무역? 무역하는 거예요. 해상 실크로드 이런 거 해가지고 무역이었군요. 무역하는 네.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불교가 훨씬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농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보수적 사고를 합니다. 네. 보수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상업 자본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슬람이 무역 루트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슬람에서 무역을 안 해버리니까 인도 쪽에서 이 대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나 이런 쪽으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상업 자본들이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지니까 불교가 어떤 일이 되냐면 이 사람들 위에 이 자본을 위해 성립돼 있었던 불교가 네. 그러니까 종교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인도 종교 같은 경우는 중국 종교 같은 경우는 불교래도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래서 노동선이라는 걸 강조해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수행도 해라. 주경야독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누군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혜림양이 나한테 경제적인 걸 지원해주면 내가 그 정신적인 내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물질과 그 다음에 정신 에너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구조들이 만들어졌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본이 떨어져 버리니까 상업이 몰락해서 자본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가 아무래도 위축되겠죠. 네. 위축되겠죠. 말라가는 거죠.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생계가 유지가 일단. 어려워지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힌두교는 괜찮은데 왜 불교 쪽만 이러지? 그러니까 불교는 합리성을 자꾸 얘기했었던 거예요. 네. 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제사 같은 거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신이 달 돌봐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적인 아니 상업적인 게 아니고 아이템이죠. 농업적인 거예요. 그건 농업이나 유목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 안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잘 안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그러면 지내야죠. 기우제를 지내면 그러면 신에게 내가 빌어서 비가 오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좀 뜯어가는 거예요. 아이템.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안 오면 그럼 어쩌라고 거든요. 자연이 이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그런 거예요. 아, 네가 이 전생에 그럴 수 잘못했으니까 있겠네요. 그렇지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져. 문제가 더 커져.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기복성이 강조될 때 사람이 뭔가 돈을 내고 그다음에 보시도 이렇게 단위가 높아지지. 뭐 보시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절박한 걸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입시라든지 뭐 어쩐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절박할 때 이걸 하면 꼭 효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지금 이번에 입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애를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러면 적당히 열심히 먹으세요.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죠. 네. 네. 이걸 드시면 며칠 안에 빠집니다. 그렇지. 이렇게요. 그래서 운동기구 선전할 때나 뭐 약 같은 거 선전할 때 보면 마치 그것만 하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혹한 사람들이 할부로 지르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안 받는데 불교는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힌두교를 본받으려고 해요. 근데 힌두교는 제가주의거든요. 그런데 자꾸 본받는 거예요. 본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힌두교하고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네. 섞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자나 이런 거를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이 망한 부분이 있죠. 예전에 그 IMF 때 자동차 했다가 그게 결국 못 버티고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이 전자가 시장이 좀 반도체 시장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나도 자동차로다가 그럼 주력을 바꿔야지. 그러면 현대차를 못 이깁니다. 국내에서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불교와 힌두교가 자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은 제가주의, 이쪽은 출가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따라 붙으니까 나중에는 본질이. 그러면 힌두교가 지금 뭐 한다고 불교해? 라고 하면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나중에는 거의 제가주의 비슷하게 돼요.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불교의 마지막 남은 잔재가 나중에 이슬람이 침략했을 때 티베트 쪽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티베트 네. 불교. 고승들이. 근데 티베트 불교가 대부분 다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티베트 불교가 이 밀교가 이때의 밀교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는 거기서 그 밀교에서 시작해서 또 변형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흘러갔으니까 그 그렇죠. 풍속에 맞게 또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군사적으로 이 인도에 쳐들어왔을 때 불교는 이미 힌두화되면서 이미 그러기 상태에 있었어요. 네.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때가 이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은 이미.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 이슬람이 흥기할 때 상업 루트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 동아시아까지 와요. 네. 그래서 동아시아에도 상업자본들이 붕괴하고 불교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유교 시대, 농업 시대로 다시 전환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가 막힌 구조를 누가 발견했느냐? 그걸 다 내가 그렇죠. 그걸 찾았다고. 자신감. 내가 그걸 찾아냈다고. 그렇게 하고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한 가지 해주면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질 때, 그러니까는 인더스 문명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더스 문명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리안족이 쳐들어와서 유목민인 아리안 백인 계열이 쳐들어와서 드라비다 문다라고 하는 흑인 계열의 인더스 문명을 쳤다. 그래서 무력으로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이미 인더스 문명은 그 당시에 그러기 상태였고 툭 하면 넘어가는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본을 잃어버리고 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이슬람이 들어와서 마지막 숨통을 끄는 거죠. 네. 그건 맞죠. 그런데 더 엽기적인 거는 그렇게 끊긴 숨통, 그러니까는 그때 불교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힌두교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으로 개정합니다. 놀랍게. 왜냐면 힌두교에 들어가면 밑에 있는 계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카스트 계급. 힌두교에는 카스트 카스트 제도가 제도가 있으니까. 있었고 네. 이슬람은 카스트가 없으니까 이슬람은 알라신만 믿으면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힌두교로 들어가게 되면 천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카스트 아닌 쪽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도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신분제를 옹호하는 집단, 신분제를 옹호하지 않는 집단. 네. 그래서 불교하고 자이나교는 신분제를 옹호하지 않는 집단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신분제를 옹호하는 집단으로서의 힌두교라고 하는 네. 힌두교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전통, 그러니까는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거를 대체하는 게 이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싫어도 힌두교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게 일제강점기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싫어요. 네. 하지만 일본 살기 쪽으로 위해서. 붙어요. 아니 그렇게 간다니까? 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대부분의 민중들과 막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살아나가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쩔 특수한 수 없는 사람들 선택을 외에는 했겠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 그 북인도 쪽에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슬람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쪽에 힘이 있었다는 거하고 하나는 카스 제도라고 하는 게 힌두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천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통 사람이었는데 확 평민이었는데 받아지는. 거기 가서 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슬람이 낫겠는데? 그러니까 그 두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신분제를 옹호하는 전통, 옹호하지 않는 전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계속 내려오는 거고, 이슬람이 불교를 이런 식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로 대체되면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조선시대 때 유교가 불교를 왜 100% 대체하지 못하냐면 하나는 종교성이 있고 하나는 정치성이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세종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세종이 불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초반에. 네. 그런데 당신이
왕으로서 재위 기간이 길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왕 될 때만 하더라도 국가를 어떻게 돌리느냐가 더 주안점이었던 거예요. 네. 네. 잘 돌릴 것이냐, 그렇죠. 이걸 얼마나 성장시킬 것이냐, 그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데 재위 기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죽을 날이 된 거예요.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계속 바뀌고 뭐 석보상조를 후원하고 그다음에 뭐 용비어천가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월인청강지고 그건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거든요. 네. 자기가 직접 그런 것까지 막 짓고 그다음에 내불당 같은 경우도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제 내가 현세 권력은 다 가졌고 이제 권력은 다 장악했고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됐어.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라도 피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거니까. 거죠. 그렇죠. 이 뒤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불교 좋아하는 아들한테 야 너 부처님 일대기 좀 만들어봐. 그러니까 그럼 석보상절 이렇게 그거는 만들고 내세에 그다음에 대해서 오린청강지고하고 합친 게 네. 오린석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있어서 조선 불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권력자들이 불교를 밀어냈지만 권력자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옹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왕실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왕실의 불교. 여자들, 그 다음에 뭐 대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네.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재벌들도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내가 다 가졌고 내가 뭐 수십 조의 재산을 가졌어. 하지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잖아. 오히려 더 많이 가져서 더 그거에 국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율배반성 때문에 불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네. 그런데 여기는 대체물이 확실한 게 생겨버린 거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불교를 이슬람이 대체할 수 있었던 비슷한 점으로 한 두세 가지를 키워드로 꼽자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제를 없음, 인정하지 신분제 않아요. 없음. 신분제.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주의예요. 네. 평등주의. 둘다 그리고 평등주의라서 이슬람은 신을 중심으로 하지만 인도로 들어올 때 이슬람은 상당히 관용적이에요. 생각하고 달라요. 힌두교보다 훨씬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힌두교보다는 나은 않았다. 거지. 네.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우리도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외세가 침략해 들어왔어. 네. 그런데 실제로 일제 강점기 일본 그 한일합방하고 이 직전에 이런 직전 시기에 어떤 불교적인 흐름이 있냐면 조선보다는 일본이 낫다라는 흐름도 있었어요. 왜? 조선시대 때 계속 억눌려 있었고 탄압만 당하고 있었어. 조선 위정자들한테. 네, 양반들의 그런 것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냐면 같은 민족이 우월하냐? 안 그러면 외세라도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 민중들 입장에서는 훨씬 판단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무너질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그쪽에 쉬워지고. 오히려 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불교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님 간략하게 정리를 예. 좀 부탁드릴게요. 정치나 이러한 무력으로서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흥기에 의해서 상업 루트가 차단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이슬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이슬람은 평등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카스트, 신분 계급, 낮은 신분 계급에 속할 수 없었던 불교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힌두교보다는 오히려 이슬람을 선택했다. 그게 불교가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되고 자녀 세력들이 남지 않고 거의 싹 사라지게 되는 이유다.